1부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부에서는 1부에서 선생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되고 이제 깊이 있는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이제 전시 콘텐츠 같은 것들을 구성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근현대 문학 연구사에서 쌓아왔던 성과들을 대중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저희에게 아직도 이제 민감한 문제인 아까 선생님들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벌써 이제 해금이 된 지도 30여 년이 흘렀고, 그리고 친일 이제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친일이라는 문제는 저희에게 되게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자 선생님들은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려서 오늘 이제 종합토론 참석해 주신 김종욱 서울대학교 김종욱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종욱 선생님께서는 신소설부터 해서 지금 70년대 80년대 문학까지 계속 다양하게 연구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한테 이제 문학사를 상설전시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숙 가천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숙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 전공이시면서 백석 전집을 발간하시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한의 제북 작가, 그다음에 월북 작가, 그리고 이제 북한 문학에서의 이제 시인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유경 선생님이나 정우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근대문학관 운영팀장 함태영 운영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함태영 선생님께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한국근대문학관은 이제 인천에 있는데 거의 이제 지역문학관이 일반적으로 이제 각각의 작가들이나 향토성에 대해서 중심을 맞춘 문학관이었다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문학사를 다루고 있는 문학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문학관이 전시를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전시 콘텐츠화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듣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소개 마쳤고요. 그러면 차례대로 김종욱 선생님부터 혹시 다른 선생님들 일부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면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하면서 왔는데 5분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문학사를 그냥 공부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모든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아주 고민을 하다가 오늘 종합토론 주제가 근현대 한국 문학사 전시의 난제라고 하는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학사를 어떻게 이제 이 그러니까 한국 문학관에서 전시할 건가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얘기, 그러면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 좀 듣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면서 사실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많이 이제 보고 옆에서 듣기도 했지만, 한국문학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내외 한국 문학 관련 자료의 수집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기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가치 중에서 문학 유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문학적 삶의 공유와 연대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로 이제 해놓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 중에는 국내의 한국 문학이라고 제일 먼저 붙어 있어서, 국내의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문학이 어떤 모습일까라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한국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국내 한국 문학이 있고 국외 한국 문학이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언뜻 떠올랐던 생각이 한국 문학 내지는 이제 조선 문학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의를 내려줬던 양반이 춘원 이광수
잖아요. 1916년에 문학이란 하오라고 하는 글에서 조선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인이 조선어로 쓴 것들을 이제 조선문학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비판들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선인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국적을 말하는 것이냐, 혈통을 말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하게 말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광수가 말했던 것처럼 조선문, 그건 완전히 한글만 얘기하는 부분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들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뭐 한국 문학을 할 때 구비 문학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런 데 대한 비판의 과정에서 이제 한국 문학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걸 떠올려 보면 쉽게 이제 한국인 문학이냐, 이 범주는 좀 정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국인 문학이냐, 한국어 문학이냐, 뭐 이게 두 가지 지금 중요한 의미들 사이에서 사실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좀 더 한국인 문학을 강조하고, 어떤 데서는 한국어 문학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뭐 한글이 없는 경우에 한문이라든가 한자 같은 것들도 이제 한국 문학 속에 뭐 포함이 됐다 안 됐다 계속 이런 식의 진폭들을 뭐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진짜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셈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 한국 문학관에서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한국어 문학을 중심으로 할 거냐, 한국인 문학을 중심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더 논쟁을 뭐 참가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이 논쟁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잠깐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국의 문학일 거고, 뭐 한국이라는 것이 뭐 국가 호칭이냐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학인데, 거기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주체와 매체 말고도 지역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게, 한국 내지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러저러 생각을 하면서 한국인 문학과 한국어 문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우리가 이 국립한국문학관은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한국 문학, 한국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학 활동들을 한번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냐면요. 사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제 다 민족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앞으로 나가냐면 다 언어 사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또 그래서 한국 내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조만간 한국어로 외국인들이 창작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거고, 그것들을 과거처럼 뭐 한국인 문학이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성을 중심 축으로 삼아서, 당연히 이제 외국에서인들도 한국 문학을 한다면, 한국어를 작품한다면 한국을 중심적인 타겟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의 일종의 지역적인 허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인 문학의 폐쇄성이라든가 한국어 문학의 폐쇄성보다는 훨씬 더 좀 유동적이고 열린 개방적인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좀 새로운 좀 문제점이 또 생길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 문학이 지금처럼 한국인들이 한국어로만 된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열어놓고 논의를 하면서 두 축이 아니라 세 축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뭐 친일 문학이다 아니다, 뭐 북한 문학이 아니다 가지고들이 뭐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북한도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의 영토기도 하니까 같이 좀 특별한 문제 없이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좀 5분밖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 사실은 우리의 과거들도 한번 고민들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제 강점기에
그 친일 문학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충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친일이지만 한국어로 쓰여진 것들이 있고 한국인들이 일본어로 쓴 작품도 있고 또 일본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어로 쓴 작품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지역적인 개념을 넓혀 놓는다고 그런다면은 일제 말에 한국에서 같이 조선문인 보국회 같은 친일단체들에서 활동했던 일본인들의 작품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뭐 친일적이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 문학이 그런 일본 문학들, 일본 문인들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문학 친일적이라고 비판받기만 하고 있는 그것들을 좀 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어 문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친일 작가들의 일본어 소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정작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본어 소설들을 우리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서 일본어로 쓴 친일 작가들은 사실 대부분 다 잊혀지거나 거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친일성이 숨겨지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전시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한국인이라든가 한국어라고 하는 것들을 제외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시절을 굉장히 좀 넓게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좀 더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한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그 선생님들께서는 좀 거부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일본인이 일본어로 쓴 작품을 한국 문학관에 전시를 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이것은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 1940년 예를 들어 한국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을 제가 일단은 그 장문석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하나 이제 생겼어요.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지 한번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축으로 한국인이라고 하는 축을 좀 염두에 둔다면은 이제 디아스포라 문학들이 최근에 탈미지 전략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모어로 지금 문학 활동들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금 한국 문학장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이들을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좀 넓은, 현재의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이 넓은 좀 장 속에서, 그게 이제 뭐 한국어의 최고의 상태는 아니겠지만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장도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한국 문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계 문학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럴 가능성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국 문학관에서 한국 문학이라는 개념들을 좀 새롭게 좀 접근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한국인 문학, 한국어 문학 이런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좀 다른 맥락에 접근을 하면서 조금 굉장히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전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심적인 어떤 서사들이, 한국 문학사라고 하는 서사들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이외에 그 정통성 이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이제 관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의 문학사 내지는 중심되는 문학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감춰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마이너리티들의 문학사들이 어떻게든 그게 중심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은 반드시 한국 문학관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인 문학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된 게 아니라 이것들이 계속 어느 순간에도 계속 옆에 있었고 한국 문학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한국 문학관 속에서 다양한 예를 들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언어를 쓴 한국 문학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세계 문학이 다시 한국 문학 속에, 한국 문학관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마한 장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김종욱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상숙 선생님께서 이어서 앞에 발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첨언해 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숙입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지금 잠깐 단상을 얘기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발표자들께 질문하는 시간인가요? 네, 질문도 같이 해주셔도 질문도 되고, 같이 하고. 단상도 네, 해주시면. 네.
사실 저는 여기 아까 올 적에 걸어왔습니다. 집에서. 예. 1분 30초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건너편에 살고 있어서 사실 한국 국립한국문학관이 온다고 했을 때 아주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자주 찾아가는 관람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연구자의 입장으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권철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 제목이 난제라고 고백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 하는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는 이 난제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고 아마 연구자들한테 답을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 발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모두 다 요구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짐을 더 많이 얹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짐을 얻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잠깐 생각나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우택 선생님께서 아까 시집을 보여주셨는데요. 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정우택 선생님 그 시집 복각판을 보고 원본인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이 옥션에서 원본을 사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각판이더라고요. 근데 그 복각판이 워낙에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서 제가 그걸 만지는 순간 정말 오장환이 이 시집을 냈을 때 그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은택 선생님한테 질감도 느껴진다. 사실 이 질감이라는 촉감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 시대로 빠르게 데리고 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 선집이나 무슨 문학 전집으로 만들어진 활자화된 텍스트로서의 시의 모임,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텍스트 연구로서의 연구가 아니라 이 시도 만지고 그다음에 그 얼룩을 보고 그다음에 그 오래된 쿰쿰한 냄새를 맡고 하면서 시가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은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동주의 서시 밑에 막은 낙서처럼 돼 있고 이런 것들, 그 윤동주가 가슴속에 품고 다녔다는 그 백석의 시집의 그 느낌, 그때 그 사슴 시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것을 관람객들이 저렇게 유리관 안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복각판의 형식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시를 만져보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나 아니면은 그 잘 정리된 전집 안에 있는 텍스트가 아니고 그 물건이 되고 내 몸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방식도 되겠구나. 그리고 문학관이라면 그런 걸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학관을 찾는 사람들은 저 같은 연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옥마을 구경 왔다가 들어가는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꼬마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문성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오오무라 마스오 선생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연세 드신 모습만 봤었는데 굉장히 젊은 청년 때부터 우리 한국 문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국 문학에 보여준 열정이 정말 어떤 한국 문학 연구자에 못지 않구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준 것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찾아가지 못했던 것을 오무라 마스오 선생님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일제시대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대중들을 설득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빠르게 막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도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의 생각은 또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영원히
풀려고는 하겠지만 풀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태를 인정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국 문학으로서 그다음에 문학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이 한일 관계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의 문학들 이것들을 그냥 새롭게 인식하고 같이 해결하면서 그냥 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유경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그 남북연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김성수 선생님 와 계시거든요. 아까 가장 많이 언급된 청중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004년부터 되는 걸 아셨을까? 내부 정보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북한 문학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북한 문학 연구자지만 연구자들 안에서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종북주의자가 아닙니다를 증명해야 되는 어떤 학회장에 가면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북한 문학 같지도 않은 것을 왜 공부하고 있느냐 이제 따지시고 이제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학생들하고 무슨 연구 과제를 하는데 학생한테 북한 시집을 타이핑을 해오라고 했는데 저녁에 그걸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방문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김일성 원수 뭐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너 대학 가더니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막 설명을 했다 그랬는데 이러한 오해는 대중뿐만 아니라 연구자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공공의 기관인 문학관에서 전시할 때는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숙고를 끝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국 문학의 범주는 그냥 활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국인에 국한되지도 않고 우리 김종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아스포라 문학도 있고 외국인이 한국어로 문학하는 시대이고 또 활자로만 한국 문학이 정해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한국 문학의 이 범주를 한국 문학관이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 문학도 굉장히 개방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같이 대중하고 숨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임유경 선생님 말씀하신 마지막에 확장성 아카이브 얘기할 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임유경 선생님 2008년에 가셨지만 저도 2011년에 나라에 갔다 왔었고 연구자들 모아보면 나라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가가지고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20번씩 복사를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다 모이면 굉장한 것이 될 텐데 서로 네트워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국책자금으로 그거를 아주 천천히 체계적으로 다 스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누군가가 해주고 주도할 허브가 없기 때문에 다 각자 하고 있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을 또 말씀드리면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디아스포라 웹진이 폐간이 됐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웹진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산 문제였겠죠. 폐간이 돼서 저는 이 디아스포라의 웹진의 폐간이 한국 문학의 한쪽 날개를 그냥 조금 묻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국립한국문학관이 뭔가 의지가 있고 거기서 뭔가 추진력이 있다면 이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함태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주실 텐데 저희 함태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연구도 하시지만 실무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 같은 것들 되게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세 분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내용이 훨씬 많았는데 한 분 한 분 발표에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김종욱 스님이나 이성석 스님이 그 말씀하신 그 이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현재 저만 지금 학교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마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좀 제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아마 건철호 스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난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 더구나 국립한국문학관, 그러니까 국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뭐 영어로 하면 내셔널이 될 텐데, 이게 붙으면 그다음에 재원이 또 세금이란 말이죠. 세금이란 말이고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온 뭐 북한 문제니, 그다음에 뭐 친일 문제니, 월북 문제니, 이게 그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주제들입니다. 논리가 통하는 주제들이 아니에요. 논리가 통하는 주제들이 아니고, 특히 일본 쪽과 관련된 이야기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런 논리를 충분히 갖추고 국립문학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전시든 행사든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잘못 불이 붙어버리면 논리가 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맞아야 돼요. 네, 일단 맞아야 되고, 근데 그 맞는 게 어느까지 맞느냐고, 그다음에 그걸 과연 버틸 수 있느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혼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이거랑 그다음에 이 기준들이 저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친일 문제하고 월북 문제 정도만, 지금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주제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미투 들어갈 거고, 학폭 들어갈 거거든요, 학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제 이런 문제를 저는 다뤄야 된다는, 일단 기본 입장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난제라고 해가지고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일단 뭐 패면 맞아야 되는데, 일단 맞는 거는 그러니까 맷집을 일단 키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통하지 않더라도 주최한 문학관 나름대로의 논리를 좀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뭐 기자들부터, 그다음에 또 뭐 연구자들, 그다음에 또 문학관이 위치한 곳에 또 무슨 향토사학자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와서 이런 거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뭐 기자들, 그다음에 연구자분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 중에 와서 제가 이렇게 보면, 뭐를 되게 할 수 있는 분들보다는 안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네. 거기에 대한 논리가 다 좀 건건별로 좀 정교하게, 뭐 여러 가지 뭐 FGI 회의 같은 걸 이렇게 하든, 아니면 뭐 학계 그런 관련된 분야의 뭐 학계 전문가 선생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문제 제기할 만한 사람들만 또 불러가지고 저희도 얘기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비판을 할 분들만 모셔서 일부러 한번 사전에 한번 얘기해 본 적도 뭐 몇 차례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나 그렇게 문학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반대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논리를 좀 정교하게 미리미리 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설 전시 준비가 저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보면 2027년 개관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2027년 혹시 몇 월에 개관? 예, 상반기에 개관을 하면 이걸 역순을 해가지고 현재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면, 저희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내년 상반기 기준에서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 한 1년 반 정도 전에는 이미 전시 콘텐츠가 다 확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검증하는 단계를 밟았고, 그 와중에서 뭐 각계 여러 선생님들과 정말 밤새서 토론하는 끝장 토론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시기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갖고도 뭐 밤을 새워서 토론한 적도 몇 번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전시 콘텐츠가 다 된 거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빨리 제 생각에는 공론화가 돼서 네, 좀 맞을 건 미리 좀 맞고, 네.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가 공론화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그 권철원 선생님이 왜 그 제가 복도에서 45년까지 저희는 했냐고 했는데 45년은 아니고 사실은 48년까지 했습니다. 48년까지 했고 저희는 근대문학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처음에 그 내용 콘텐츠 잡을 때는 뭐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와 비롯한 저희 문학관 내부의 인력들도 연구를 많이 그때 했지만 저희 쪽에서 그때 가장 그 얘기가 많이 됐던, 논란이 많이 됐던 거는 근대문학의 기점하고 종점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고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게 그 기간을, 그러니까 그 1890년대부터 48년, 뭐 넓게 잡으면 50년까지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그 내부의 시기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갖고 참 그 치열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제는 뭐였냐면 우리나라 문학사들이 전부 다 그 10년대씩 서술을 하거든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문학사를 서술을 하는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문학사 구분 방법은 도입하지 않겠다. 구태의연한 문학사 서술 방법론을 우리 문학관까지 와가지고 하진 않겠다. 저는 문학관은 문학에 대한 비전통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전통적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시기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고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심각하게 뭐 거친 소리도 나온 적도 있었고 어떤 선생님은 중간에 화가 나서 나가신 선생님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그 했는데 뭐 지금 사실 결과를 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한 만큼 새로운 문학사 시기 방법론으로 상설전시를 구성했느냐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좀 부끄럽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하고 그다음에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얘기하는 10년대 문학사 서술 방법론에서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좀 보여줬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도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근대문학관이 한국 근대문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그 일종의 저희 나름대로의 그 시각을 이렇게 밖으로 외화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태영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앞에 생긴 문학관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이제 이 기관들은 이러한 내적 논리들을 가지고 또 이제 구성을 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되게 심층 있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함태영 선생님께서 아주 명언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면은 맞아야 되는데 그 맞는 맵집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냐. 그 맵집이라는 거는 학예 연구사들, 기관 내 학예 연구사들의 역량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모신 연구자 선생님들과 저희의 중요한 네트워크 구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함태영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조금 이따가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종합 토론을 하실 예정인데 그 정호택 선생님부터 혹시 그 선생님들 의견 들으시면서 혹시 더 덧붙이고 계신 말씀 있으시면지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냥 제가 계속 제가 그 사례 중심으로 또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2020년도 5월 달에 우연히 대만을 갔더니 대만은 국립문학관이 타이베이에 있지 않고 타이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이난에서도 가장 멋진 건물을 문학관에다가 배치를 한 거를 보고 상당히 뭐랄까 문학하는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멋진 건물에 아마 식민지 시대에 거기 시청으로 썼었던 부청으로 썼었던 건물을 그거를 문학관에다가 주었다는 것도 이 대만의 어떤 문화적 힘
뭐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전시를 봤는데 그 전시 어떤 전시를 하는지 제가 알고 간 것이 아니고 여행을 갔다가 있어서 문학관에 있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그 사또 하루오의 그 100년 만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전시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이제 저는 상당히 촘촘하게 전시도 멋지게 돼 있고 그래서 꼼꼼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또 하루는 그 1910년대 일본 근대문학의 아주 중심적인 그 역할을 했었던 그 시인이자 화가이자 또 뭐 저술가이자 소설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 양반은 또 중일 전쟁에 그 종군 기자이기도 하고 태평양 전쟁에도 종군 기자로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1920년 4월인가 그때 대만으로 일본에서 신경쇠약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만으로 약 4, 5개월 동안 여행을 와가지고 그 타이완을 둘러보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식민자 입장에서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서 타이완을 여행하면서 표상한 텍스트들을 아주 다 정리를 하면서 전시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배치마킹하면서 또 우리 국립한국문학관도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욱 선생님께서 한국 문학을 어떻게 범주 지을 것인가. 사실은 한국 문학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코리안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하면 코리안 디아스포라니까 우리 코리안 문학의 연구의 한 범주고 또 노스 코리아이기 때문에 코리아로 연구할 수 있고 이런 코리안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아마 김성수 선생님께서도 북한 문학을 연구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 한국 문학 이 연구의 범주를 좁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 뮤지엄 오브 코리안 리터리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거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유 그런 담론 뭐 이런 걸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향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우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문석 선생님 말씀해 주실 텐데 장문석 선생님 아까 발표하시면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표현이 우리가 친일인명사전을 너무 평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이게 해주셔가지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작가가 친일 작가냐 아니냐 저희가 또 이제 국사 편찬이 이제 아까 교과서 이야기 같은 것도 또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국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한 관련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국어 교육과서의 이제 지침을 살펴보시면은 문학사 서술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문학사 서술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장에 대해서 곤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친일 인명사전인데 그 친일 인명사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단체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하나의 이제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그것이 너무 좀 평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친일 문학론 혹은 친일 인명사전에 대한 건 약간 요렇게 좀 저는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친일 문학론은 임종국 선생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썼다라는 건 우선 이게 없다라거나 혹은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에 대한 일종의 저항 같은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있었던 것을 있다라고 쓰는 그러한 이제 어떤 과정이 이제 친일 문학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그것이 이렇게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냥 연구도 많이 하고 어떤 사항을 드러냈던 거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그 대상이 되는 친일 작가들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만은 아니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친일 작가에 대한 비판도 있기도 하지만 비판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혹은 이제 어떠한 삶이 좀 더 좋은 삶인 것인가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임종욱 선생은 좀 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친일 문학론을 썼고, 그러한 점들을 조금 더 이제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발표의 어떤 관점이었었고, 그러한 점에서 이 친일 문학론 자리에다가 국립한국문학관을 좀 넣어 본다면, 국립한국문학관 역시 뭐 월북 작가의 문학이든 친일 작가의 문학이든 그것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던 것을 물론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점들을 좀 거쳐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보면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혹은 이제 어떠한 문학, 혹은 이제 어떠한 한국 문학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들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친일 인명사전 역시도 처음에 이제 편찬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이제 문제의식도 분명히 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뭐 친일 인명사전에 있으니까 곤란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평면적이거나 좀 특정한 방향으로만 쓰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점에서 뭐 친일 인명사 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뭐 성숙하거나 좀 더 유연한 시각에서 좀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던 한국 문학의 어떤 범위를 좀 더 넓게, 유연하게, 혹은 이제 좀 더 확장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은 저한테도 굉장히 좀 많이 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문학을 어떤 주체, 언어, 지역 요 세 층위에서 어떤 한정하거나 제한적인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확장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만들어진 어떤 한국 문학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저희 학계에서도 혹은 이제 지금 한국 시민들이,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한국 문학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상상된 한국 문학은 한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세계 시민들에게도 좀 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한국 문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광수가 그렇게 이제 뭐 언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한국인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뭐 이런 조건들을 달고 그랬을 때, 이광수 그렇게 했을 때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한국 문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제한이나 혹은 한정 같은 의미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광수가 그런 한국 문학의 규정을 했었던 게 1917년이라고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1917년은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과 세계의 시간적인 차이는 한 500년 정도 나는 것 같다, 한국이 세계보다 한 500년 정도 뒤졌지,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아직 그 당시는 이제 한국이 어떤 식민지적 상황에서 세계와 접속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서양에서 있었던 르네상스가 아직 우리에게 왔는가 안 왔는가 잘 모르겠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500년 정도 세계와의 어떤 시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을 느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한국 문학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이것이 한국 문학일 것입니다, 어떤 규정들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한정하거나 제한하거나 그런 식의 어떤 한국 문학을 좀 생각했었던 그런 어떤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때로부터 지금 벌써 이제 100년 이상이 또 지나왔었고, 사실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와 한국이 어떤 시차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경험은 좀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와 있다라면 한국 문학을 바라보는 어떤 규정 역시 무언가를 제한하고 한정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적이거나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한국 문학을 좀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약간 다른 맥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아까 이제 그 정우택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육사를 말씀하시면서 백마 타고 오는 사람 뭐 많은 아니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문학 혹은 한국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이란 정체성만으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국적인 것도 분명히 있고 뭐 일본이나 중국, 동아시아적인 것도 있고 혹은 세계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아까 한국 작가들이 보들레르에 대한 관심, 일종의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 같은 것일 거고요.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루신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점들이 또 이제 루신에 대한 동아시아적인 것에 대한 관심, 그러한 것들과 섞여가면서 이육사라는 사람의 어떤 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국이라는 거 역시도 한국적인 것, 동아시아적인 것, 세계적인 것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방식으로서 복수적인 어떤 정체성으로서의 한국, 그리고 한국 문학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선생님 말씀들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임유경 선생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월북 작가나 제북 작가가 되게 엄청 중요한데 그거는 문학관의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학관이 이제 100개 넘는 문학관이 거의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생각해 보시면 지역의 향토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월북 작가나 제북 작가들은 대부분 저희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문학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모두 다 사랑하는 시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소월이나 백석에 대한 개인 문학관들은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저희 국립한국문학관에서 더 포괄하고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지금 월북 작가나 제북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문학사에서 배제된다면은 사실 많은 것들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월북 문제와 제북 문제가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학 콘텐츠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그런 한계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연구자 선생님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유경 선생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얘기들을 얘기해야지 했다가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지금 든 걸 말씀드리면, 그 어떤 면에서는 각각의 지역마다 문학관이 있는 건 매우 즐겁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나 혹은 어떤 자원으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갖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 그 제북 월북 작가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장소성을 분명하게 갖는다는 게 꼭 그 지역은 아니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그 역할을 한국문학관이 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요. 각각의 지역성을 살린 문학관들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인천의 개항이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룰 수도 있고, 혹은 뭐 김유정 문학관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 문학관에 제가 만약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방문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한국의 문학사를 일사불란하게 정리해주고 여길 오면 이걸 배운다 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문학사에 대한 관점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지금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구성적인 것일 수 있는지,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주도하고 그 논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경험 공간으로서의 문학관을 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종옥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들었던 생각은, 늘 저희가 학부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근현대 문학사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늘 질문하게 되는 게, 첫 수업에서 근현대 한국 문학사라고 하면 근현대는 주어진 개념인가? 한국은 있는 개념인가? 문학이라고 했을 때 이 문학은 그럼 고정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셋 다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근현대라고 했을 때 현대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역사학에서는 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분하지만 우리 문학에서는 구분하지도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관점과 인식, 그리고 아까 함태영 선생님 말씀하셨처럼 세부적인 시기 구분을 어떤 정치사적 사건의
기된 역사의 관점을 그대로 따를 수만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프를 가르칠 때 20년대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30년대다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것처럼 이 근현대라는 것도 그렇고 아까 김종국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도 사실 참 어려운 그 포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어로 쓰여진 식민지시기 문학도 저는 필요한 것 같고 저희의 문학으로서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제1조선인이나 중국 조선족 혹은 재미 한인 문학이나 뭐 북한 문학도 당연히 저희가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파친코 같은 현상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죠. 그런 점에선 자꾸 한국 문학의 어떤 걸 규정하기보단 이게 어떻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현재까지 와닿았는지를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를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학도 우리 근대 작가들이 근대 문학의 형식을 배웠잖아요. 이걸 알고 이 장르를 알고 장르 문법을 안 상태로 내용을 채운 게 아니라 글을 써나가면서 이 문학을 배운 것처럼 사실 이것도 계속 범주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저희 석박사 논문으로 웹문예가 나오기도 하고 뭐 SF는 당연히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도 당연히 나오고 이 범주들이 계속 확장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현재 시점에서 의미 있게 돌아보면서 앞으로 문학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도 특히나 시대가 변하고 세대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개념도 고정적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상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내 기관 간의 협력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 그거 먼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개인 연구자들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왔는 그 박사과정 시절에 보고 싶은 텍스트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갖고 있는데 공유 안 해주시고 계시다고 해서 그러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세미나에서 또 어떤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직 논문을 못 썼다고 해서 빨리 쓰시고 공유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별 연구자들의 어떤 이건 기관들의 마음과 또 이어져 있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 기관이 자원을 들여서 매우 힘들게 구한 자료들을 쉽게 공유해 주는 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다만 이 한국문학관이 그 역할의 어떤 조율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관계 기관들에서 한국 현대문학과 관련된 자료들을 어떻게 좀 연계하고 이어주면서 꼭 다 소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뺏어오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연계시키면서 이걸 그죠? 우리가 좀 만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좀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난제에 대한 것인데요. 이상수 선생님도 함태영 선생님도 다 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난제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는 1960년대 처음으로 북한 연구가 시작될 때 학계가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 그래서 내세운 주장이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피지기 승공론이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긴다 이러면서 이렇게 적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반공으로 이거를 승리를 하냐 해서 그 논의였고 또 하나는 전 세계 안에서 한국을 위치시키면서 우리가 지역학으로서의 이 한반도학 혹은 공산권 연구, 북한 이런 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한다. 이 아젠다를 우리가 만들고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70년대 후반에 월북 해금 조치할 때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이 모색이 있었던 것처럼 각 시대를 돌파하는 방법은 모색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돌파가 구성되는 것이기도 해서 그런 점에서 연구자들과 각 시대의 동시대 문학들, 작가들이 해왔던 그 돌파의 시도들을 이렇게 되짚으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도 수용해서 또 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함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정체성과 방향, 지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좀 추상적인 거지만 저는 문학관도 좋아하긴 하지만 미술관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혹시 여행을 세계 하게 되게 되면 꼭 미술관이나 대학 도서관 이런 데를 가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좋다고 생각된 미술관들과 도서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 드는 생각이었었는데요. 이게 사회에 속해 있지만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건데요. 사실 모든 우리가 친일 반일 월북도 그렇지만 저항이 반드시 문학의 정체성이라는 게 저항의 의미로 수렴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저항이라고 하는 순간 더 많은 생산적인 논의를 닫아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의 공동체와 어떤 자원 그리고 어떤 이 역사들을 보존하기 때문에 문학관과 이런 뮤지엄들은 그 사회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안에 있는 박물관 혹은 뮤지엄이라고 해서 한국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법은 없다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매우 추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한국 문학관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속해 있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자유로운 기관이 돼서 그래야만 한국인들만 이 뮤지엄을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이 한국 문학관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고 어떤 그러한 한국에 대해서도 알지만 동시에 이어져 있거나 새로운 상상력들도 해나갈 수 있는 계기로서 어떤 작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잘 실현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미경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의응답 하시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혹시 플로어에서? 네.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학생은 아니고요. 건국대학교 철학과 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한국성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명한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철학과로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포럼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왜 우리는 문학을 얘기할 때 역사성만 얘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왜 그걸 연구하고 있고 왜 우리는 역사성에만 치중해서 그 사회적 맥락만 보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프랑스 작가인 생테츠베리를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역사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나요? 아니죠. 야간 비행이라든지 인간의 대지라든지 어린 왕자는 너무 유명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학성과 아름다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고 이게 왜 역사적으로 당위성을 가지고 당연하고 이게 우리의 문화의 발판이 어떻게 되고 왜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굉장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김수영 시인의 시여 침을 뱉어라가 최근에 민음사에서 나왔는데 그걸 읽어봤을 때 문학의 힘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게 처음 시단에 나왔을 때의 감동 그게 어떠한 맥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는 가라라는 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문장의 힘을 강조한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방가사유상을 전시해둔 사유의 방 이런 것처럼 왜 우리 문학에 있어서 그런 아예 완전한 제시 미의 제시 같은 거는 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문학과 문학사가 하나인가 둘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좀 되게 어려운 난제, 정말 더 어려운 난제인데 어떤 선생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 김종욱 선생님. 네. 글쎄요. 그러니까 그냥 문학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예술의 하위 범주여서 그러니까 미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때 이제 미라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또는 뭐 세대적으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하신 얘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그 재수가 없어서 84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해금 막 되었을 때, 아까 이미호 선생님 말씀에 해금 되었을 때 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새롭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월북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연구했고, 그러면서 저의 미의식들이 상당 부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미라고 하는 것들이 리얼리즘과 떨어져 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 세대적인 경험이고 세대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시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한동안 유일한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좀 뭐 외람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좀 왔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순수미가 될지 뭐가 될지 아니면 뭐 실존적인 게 될지 여러 가지 말들로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것들이 문학의 충분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금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전시와 관련해서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전시를 하면서 어떤 그 역사를 쓰고 싶어 우리가 꼭 역사를 뭔가 이렇게 인과를 가지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근데 아까 이미호 선생님께서 미술관 가면서 좀 편하다고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인과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도 봤다가 하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기서 충분히 어떤 상상들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인과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굉장히 또 생산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문학관을 가더라도 상해가 돼 있고 다 역사, 시간적인 그 순서 속에서 이걸 설명하고 인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게 뭔가 뭐 사회적인 것과 연관시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오래된 관습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쯤 제가 아까 지역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공간적인 사유들도 한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 꼭 이렇게 앞뒤가 있고 선후가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그 학문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라든가 뭐 영화사에서 보면 사후적인 거잖아요. 뒤에 이게 앞에 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앞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졌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번 뭐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전시를 하면서 너무 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좀 전묘화처럼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질문들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반성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저도 맨날 강의하면은 역사만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 들으면서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질타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문학은 인간의 마음이란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대는 다르지만 이 문학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고 확장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BTS 노래의 가사만 모아서 그것을 코퍼스 연구를 해서 그래서 BTS에서는 뭐 하늘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단어가 나온다. 이게 이제 공기어 연구잖아요. 이런 것처럼 BTS 가사 연구도 할 수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잔나비의 열렬한 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잔나비 가사 연구하고 싶어서 코퍼스 클래스에 들어오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의 어떤 단편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우여곡절과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많이 그걸 극복하고 노력하려고 해서 이제 짐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사실 저는 개발도상국의 대학생이었고 여러분들은 선진국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질곡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감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하지만 같은 한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같은 한국 문학을 서로 읽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문학관에서도 꼭 역사에 매몰된 전시만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에
현문이죠. 현문에 우답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플로우에서 질문 혹시 예 그 순서대로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문학을 사랑하고 근데 국어국문과 학생은 아니고요.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이라고 이름도 긴 요즘 날 시대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학과를 다니고 있는 근데 거의 네 마친 사람인데요. 저는 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려움을 담고 있고 또 이 한국 문학 국립한국문학관이라는 게 아무래도 정부 내셔널이 붙은 데다 보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연구자로서 뭔가 이게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대중으로서도 이런 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가 일단 돈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그걸 지원을 받고 하는 거니까 아까 그 현장에서 이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한데 한태현 선생님 네 그 말도 되게 혼난다 그게 되게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중으로서 그리고 제가 일전에 저는 영화를 만들고 했어가지고 요즘에 어떤 그 아까 임유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파친코 같은 현상 같은 것도 중요히 다루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좋은 미술관이었는지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저도 그 국내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면 꼭 박물관이나 생가나 미술관 같은 데를 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그냥 간단하게는 제가 볼 때는 난제라고 생각하면 난제인데 어차피 인간 자체가 난제이기 때문에 그걸 난제라고 생각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뭐 말씀하신 BTS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가 그게 사실 저희 국립한국문학관에서도 그걸 오히려 되게 쉽게 적극적으로 그게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간단히는 사실 지금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있으시더라고요. 국립한국문학관 생각하면 사실 간단하게 그냥 저도 인스타 클릭했거든요. 그 유튜브 클릭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발길을 닿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올해 그 깐에 그 전체 주간에는 못 갔는데 라시네프라고 학생 영화 주간에 한 작품이 첫여름이라는 작품이 간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봐도 어떤 현재 문학인들이 고민하는 토픽에 대해서 충분히 영상이 그거를 아름답게 제공할 수 있다고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전시는 전시대로의 어쩔 수 없는 역사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조금 딱 봤을 때 재미가 없는 것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당연히 바로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되게 재밌고 귀엽게 포괄해 줄 수 있는 사실 영상 콘텐츠가 현실적으로 좀 존재하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재밌는 콘텐츠를 혹시 좀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같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함태영 선생님께서 뭐 기획 전시 같은 것들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셨을 테니까 뭐 영상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문학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관련된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영상 요새는 워낙에 이미지의 시대니까 텍스트 저희도 전시할 때 어쨌든 텍스트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너별로 그 설명을 쓸 때도 많이 써야 한 400자 그거 안 넘어가려고 이렇게 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 뭐 유튜브 게시용 영상이든 전시에 사용되는 영상이든 아니면 뭐 다른 문학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되는 영상이든 종류는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있으면 좋다라는 전제는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디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행사의 목적이 뭐냐 그 사업의 목적이 뭐냐가 되겠죠. 전시면 전시대로 그 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가진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북콘서트를 여는데 거기에서도 영상이 쓰이고 뭐 하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핵심 타겟은 누구를 설정할 거냐 뭐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처럼 전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그런 그 각각이 사업이나 전시든 뭐든 이게 가진 특성에 맞춰서 일단 그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기로 만약에 결정이 되고 관련된 예산도 만약에 충분하게 그 질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돈도 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인력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 사업의 목적이 뭐냐? 이 영상을 만들고 틀므로써 우리는 어떤 걸 노릴 거냐가 정교하게 설계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제작이 들어가서 상영이 된다면 그리고 또 그 게시를 인스타에 할 거냐 유튜브에 할 거냐 아니면 홈페이지에 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또 다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일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접근을 해 들어가거든요. 이걸 왜 하는 거냐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그 전제 자체는 100% 동의를 하고 근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각각의 다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플로어에서 질문 한 분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 질문 네.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국문학 공부하는 최주찬이라고 합니다.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북한문학 전시와 관련된 데서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북한문학 자료들을 열람하려면 각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그때 처음으로 냉전 국가에 살고 있구나 이런 또 체감도 들기도 했고 무슨 책 읽는데 각서까지 쓰나 이거 선전할 거 아닌데 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뭔가 북한문학 아직도 그런 연구자가 책을 접근한데도 그런 첩산중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결계가 있는 마당에 그걸 전시하는 게 그 아까 함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각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쓰는지 뭐 보안법 때문인지 뭐 문체부의 무슨 내규 때문인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그 미국 나라 문서에서 어떤 자료들은 그냥 북한 책인데 막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전시를 무엇을 하고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그 전에 북한 자료들을 컨텐츠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금지와 어떤 제도가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는지 그것을 좀 더 냉정하고 좀 비참하지만 냉정하게 좀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이상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네트워크나 뭐 아카이빙 작업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기관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게 특수자료 취급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자료 취급 인가라는 거가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상급기관한테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자료들은 다시 또 특수자료라고 해서 따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서라기보다는 그 열람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전시물로 나갔을 때에 만약에 나가게 되면 다시 또 저희는 그걸 해야 되고 또 이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되고 이제 사실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카이빙 하는 것들을 공개하기도 어렵고 저도 이제 기관에 들어오기 전에 한 명의 연구자로서 볼 때는 야 이거 디지털화 왜 안 해줘? 그리고 야 이거 왜 안 돼? 라고 하면은 안에서 뭐 저작권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아직은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저희가 국어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어교과 과정 5차에서는 저희가 통일문학이라는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국어교과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탈북문학이라던가, 안 그러면 이제 북한 문학에 대해서의 이제 일면에 대해서는 이제 다루게 됐었는데, 저희가 그 6차 과정에서 이제 통일교육 과정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삭제가 됐는데, 저희 이제 문학관에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분단 체제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까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면은, 또 전시 콘텐츠에서 상설 전시는 아니더라도 기획 전시에서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다뤄 나가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신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한 분만 더 아까 손 드셨던 선생님, 예, 한 분만 더. 예, 저는 뭐 같은 기관에 있는 지리산 문학관장 김윤수입니다. 저기 아까 토론자분께서 이제 한국인이 쓴 문학, 한국 문학을 정의하자면은 또 한국어로 쓴 문학, 한국 땅에서 쓴 문학,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학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인이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이 쓴 문학, 이것도 이제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때 고려도경, 서궁의 고려도경이라든가 계림유사라든가,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사신으로 왔던 분들의 그 동월의 조선부라든가 뭐 한계 건현집, 이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묘사한 창작품들, 이것도 이제 한국 문학의 범주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한국인이 외국 가서 쓴 문학, 우리 고은 최치원 선생이 중국에서 쓰신 개원필경, 물론 쓰기는 중국에서 썼습니다만은 간행은 한국에서 했지만은 이것도 결국 중국 문학인데 우리 한국 문학이란 말이에요. 한국인이 외국말로 쓴 책이란. 그 다음에 또 이미륵 선생의 압록강을 흐른다. 이거 독일말로 쓴 책이란 말이에요. 한국인이 독일말로 쓴 독일의 문학인데 이제 그 한국을 묘사한 한국 문학이다. 또 조명희 선생은 소련에 계셨지만은 이분이 낙동강을 쓰셨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외국인들의 그 디아스포라 문학에 거기에 하나 더 포함한다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룬 문학, 이것도 이제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조선부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학관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추후에 저희 문학관에서 조선부 같은 것도 아마 보시면서,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범위가 좀 약간 확장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설성경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그 연세대학교 설성경 선생님 나와 계신데, 다음 포럼, 4차 포럼 때 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에 4차 행사는 9월 18일 날 한국 문학의 범위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때는 오늘 참석해 주신 설성경 선생님이나 뭐 장석주 시인 이런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네, 다양한 측면에서 또 다뤄볼 텐데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